자, 북한을 탈출한 15명의 대가족이 있습니다. 이 가족은 중국에 숨어 살면서 한국으로 올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선택한 루트는 바로 중국에 있는 대사관을 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큰 사건, 이것을 기획한 분은 인권운동가나 우리 국정원 직원이나 이런 분이 아닙니다. 바로 평범한 한국인 사업가였습니다. 문 대표님은 이제 북경에 있는 유엔 난민 기구에 이제 받아달라. 지금 이 뭐 난민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유엔 기구에서는 곤란하다. 근데 문 대표님께서는 계속 문을 두드린 거죠. 만나자, 협상하자. 그랬더니 이제 그럼 좋다. 그러면 장개수 가족 가운데 한 명을 대표로 한번 만나보겠다. 그때 결심하시다고 하죠. 그냥 유엔 기구에 몰려 들어가서 여기서 탈출하자. 쳐들어가서? 네. 그래서 그때 질수라도 데리고 가자 그랬죠. 그랬더니 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안 됩니다. 좀 여러 사람이. 그래서 고민에 빠졌는데 그때 이제 몽골로 가려고 몽골 국경 쪽으로 갔습니다. 몽골로 가기로 그럼 결심을 한 거네요. 네, 어쨌든 다 이제 도망가야 되니까. 2001년 6월 26일. 오전 9시 30분이 됐어요. 가족들이 뛰어가기로 한 곳은 유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중국 북경에 있는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실 그 건물이에요. 말이 유엔이지 중국이에요. 베이징이에요. 근데 자 어찌 유엔 건물까지 간다 하더라도 난관이 4개나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건물 바깥을 지키는 경비원을 통과해라. 이거 발이 안 떨어질 것 같아. 두 번째 미션. 건물에 들어갔어요. 건물 내에 사무실을 안내하는 경비원을 통과하라. 건물 내에. 자, 세 번째 미션. 여기 뭐 이렇게 많아. 유엔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 유엔 사무실을 지키는 경비원을 통과해라. 경비원을 통과해라. 어떻게 자, 이게 대문만 통과한다고 끝이 아니네. 산 넘어 산이죠. 산 넘어 산. 근데 네 번째 관문이 또 있어요. 뭐예요? 유엔 건물 사무실 지키는 경비원 통과하고서 유엔 직원이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그러고 있어요. 문을 열어줘야 그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은행 터는 거예요? 톰 크루즈야? 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길수하고 길수 외할머니를 손잡고 이제 들어가고 집에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기자가 있습니다. 예. 그 기자가 계속 취재를 했습니다. 장기수 가족을. 그래서 그 기자도 이제 세 사람 맞고 그래서 기자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걸리면은 본인들은 정말 쥐약 먹고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길수 할머니하고 손을 잡고 들어갔는데 로비까지 어찌어찌 들어갔는데 느닷없이 그 방송용 카메라 큰 거 있죠? ENG 카메라 이런 거. ENG 카메라. 이런 거. 이게 내 앞을 그냥 꽉 들어갔고 한 사람은 그 프레시맨이 나를 그냥 쫙 비치는 거예요. 아직 안 됐는데 지금 유엔 사무실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내가 죽었구나 이제. 지금 모든 이게 3년 동안의 고생 또 이 많은 가족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니까 일을 어떻게 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도 없고. 일본 방송들이었어요, 일본 방송들. 네. 보내달라고 했던. 그러니까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원래는 계획이 그게 그럼 안 아니라 돼. 유엔 안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취재하라고 그랬죠. 그 영화 찍는 것도 아닌데. 그때 순간적으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두 사람이라도 살리자. 예.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서 얼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근데 경비병이 열리는 문을 열고 있으니까 안에서 저는 계속 안 닫히지. 닫기라고. 근데 그 기자가 꽥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잠시 놨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닫히는데 닫히고 올라가더라고요. 진짜 쫄린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경비병, 유엔 지키는 경비병이 계속 요새 오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들락날락 하니까 구면이라? 구면이니까 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들어가시죠 그랬어요.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는 뭐 내가 이제 마음이 이제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들어왔지? 어떻게 보니까 그게 위기가 이제 기회가 된 것이
거기서 밑에 공안들은 뭘 봤냐면 카메라맨을 본 거예요. 이게 큰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한 거죠. 그냥 간 거예요. 아무도 제지 안 받고. 일본 취재팀이 도와준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제 다 들어와서 그때 야, 이 하늘이 도우셨구나. 나 놀랍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안심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못 쫓아낸다. 예. 북한을 탈출한 한 가족 7명이 중국 베이징의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실 사무소에 들어가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난민의 지위 인정과 한국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와. 누구야? 자, 6월 27일 그들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최진수 북한 대사입니다. 북한 대사입니다. 무서워. 저승사자 아니야, 저승사자. 저승사자. I think we can only hope that China will, of course,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this is very much a humanitarian issue.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이곳이 바로 꿈에도 그리던 남한 땅. 천신만고 끝에 남한 땅에 첫 발을 디딘 길수근 가족의 얼굴엔 안도와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야, 박수가 절로 나와.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한국 땅을 보니까 정말 인생에 처음으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마음이 깊다는 더 알려주었고요. 한국 가서 살아서 보든지 뭐 어떻게 강제 송환돼서 죽든지 이게 마지막 장면이다 하고 비장한 각오로 떠났죠. 아, 미치겠다, 진짜. 아, 미치겠다, 진짜. 성공했어. 10명이. 어마어마하다. 한국에서 다시 만난 거야.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이거 무슨 영화를 이렇게. 그러게요. 보통 일이 아니야. 대단하다. 이런 영화 같은 일들이 있겠구나. 16명의 대가족의 집단 탈북, 몽골 루트로 3명이, 7명은 유엔 사무소로 진입해서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가족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중국 선양에서 남아있던 길수 가족들이 한국행을 시도합니다. 자, 2002년 5월 8일입니다. 야! 하지 마. 어떡해? 어머, 어떡해.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어머, 어떡해. 속상해.
아유 세상에. 이 영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긴박하네요. 그러니까 야 이거를 1년 전에 중국 유엔 사무소 그 사건도 굉장히 대단한 시도였는데 이거는 지금 3살배기 아이를 데리고 일본 영사관으로 돌진한 사건이고 상당히 무모할 수 있는 시도였고요. 이 계획의 시작은 1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 그 전에 준비를 했었죠. 이 가족이 오면은 어떻게 할까. 저는 계속 미국이었습니다. 10량의 이제 미국 영사관이 있는 정보를 얻어가지고 답사를 갔는데 마치 길 건너가 한국 영사관이고 옆이 이제 일본 영사관이고 답사를 갔는데 어렵겠더라고요. 왜냐하면 9.11 테러가 그 전 2001년 9.11 테러가 났지 않습니까? 이게 뭐 세계적인 뉴스다 보니까 전 세계에 이제 미국 관련된 시설들이 그냥 철통같이 험해지는구나. 근데 옆에 일본 영사관이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 영사관으로 들어간 다음에 담 하나 경계니까 그 월담을 해서 미국에 들어가면 되겠다 해서 이제 여기 한미 가족을 불렀죠. 자, 이 모든 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가지고 이제 문국환 대표님은 1년 전에 만났던 그 일본인 기자에게 연락을 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 심양에서 점심 식사를 합시다. 그 일본인 기자에게. 근데 우리 한미 가족이 양식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일식을 먹도록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또 당신이 이제 일본인이니까 당신도 한번 참가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약간 시크릿 코드 같이 전달한 거예요. 누가 도청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야. 자, 문국환 대표의 연락을 받고 일본 총영사관 진입 당일 이 소식을 극비리에 입수한 기자들이 중국 선양에 도착합니다. 한미가 울고 있는 사진, 엄마가 문 앞에서 끌려가는 그 사진 한 장을 찍은 기자도 그 일식집에서 보자라는 말을 알아듣고 일본 대사관 앞에 있다가 그 장면을 포착한 거고 아까 그 영상.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저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영상이 없었으면 누명 쓰고 북송됐을지도 몰라요. 아니 위치가 저격수 시점처럼 너무 완벽한 앵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한미 얼굴이 가려져도 안 되고 당시 공안의 등짝만 보여도 안 되거든요. 어떤 건물이었습니까? 바로 그 일본 영사관 앞이 여관이었습니다. 여관. 저기를 취재 기자들을 가서 좀 사전 답사해야 되겠다. 원래는 이제 호텔에 우리 묵었었거든요. 다른 호텔에 묵었는데 기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 건물을 예약을 하고 불렀죠. 이 한민회도 이제 가서 올라가서 그 앞에를 좀 관찰을 하고 기자들도 거기 와서 보니까 뭐 바로 코앞이죠. 정말로 앵글이 뭐 아주 좋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관찰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죠. 지금 이 아까 한미 엄마랑 할머니는 잡혔고요. 먼저 지금 그 태준 씨랑 한미 아버지는 지금 안에 있다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 종합해본 결과 일본 측에서 내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5명 다 다시 잡힌 거예요. 어떻게 근데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영상이 계속 데스트립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 카메라 기자가 붙잡히는 것까지 걱정하면서 필름을 어떻게든 사수했기 때문에 오늘 한미 가족들이 무사히 대한민국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보통 이제 중국 공안에 잡히면 모두 다 이제 북한으로 송환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림픽을 앞두고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이 인권을 무시하는 국가다 이렇게 지키면은 개최에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는 전 이 영상이라고 봐요. 이 영상이 없었으면 이 사건이 이렇게 터졌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억이 나거든요. 딱 보면은 막 들어가는데 억지로 끌어내고 막 비명 소리 나고. 그러니까 평범한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잔혹함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전 세계로 펴졌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도 그냥 이걸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한미 가족이 15일 만에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순간 함께 오시죠.
어린 나이에 진짜. 길수군 친척 5명이 중국 경찰에 붙잡힌 지 보름 만에 자유의 몸이 돼서 필리핀을 거쳐 내일 새벽에 우리나라에 옵니다. 야. 진짜 아유. 드디어 도착한 한국. 중국 경찰에 강제 연행된 후 보름 동안 겪어야 했던 불안과 공포에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한국 땅을 밟은 데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로는 많은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미심을 느끼는 아이고야. 세살이야. 왔구나, 너. 아이고, 진짜 눈물 난다, 이거. 세상에 어떡해줘. 심정이 대단히 기쁘지요. 그때까지 가슴에 쌓였던 게 막 좀 다 풀렸거든요. 아이고. 지난 3월 대단하십니다. 대사관 진입으로 짜 기획 망명은 중국 공안당. 언니가 소개한 브로커를 그래 만나러 해상 갔는데 딸이가 너무 어리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위험하다. 너 위험하다. 딸이가 보삭히면 자기네를 다 푼다. 그러면서 내년에 보자 이러더라고요. 보통 가족은 2명 이상부터는 북한의 총살이거든요. 인신매매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탈북이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우리는 브로커 입장에서 파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북한법에서는 인신매매법엔 2명부터 총살이거든요. 아니 그거하고 탈북이 여자 혼자 건너가면 생계형으로 내가 밀어버리면 돼요. 근데 가족이 같이 가면 이건 나라가 대만하고 가는 거지. 그리고 이건 중국이 아닌 무조건 남한 기도로 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못 나와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면서 또 두 번째 브로커를 색출하기 시작했어요. 만나기 시작했어요. 단천에서도 해상까지 5날을 걸어서 갔어요. 두 번째 브로커 만나러. 그 해 따라 정말 깡취를 했는데 대한주시날 그것도 단천 날씨가 영하 25도였어요. 그때 그걸 기차를 타고 가면 잡힐까 봐 해상까지 닷새를 깡취의 맞바람을 맞으며 걸어갔는데 지연이가 그때 13살이었어요. 지연이 힘들어서 어떻게 걸었어? 힘들긴 했지만 뭐 그 산만 넘으면 우리는 뭐 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이 두 번째 브로커가 저에게는 수송을 다 줬는데 아편 중독자인 거예요. 아유. 하잖아요. 제가 돈을 썼는데 보내달라고 돈을 썼는데 몽땅 아편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달 만에 돌아왔어요. 네, 이제는 저한테 수송에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이제는 어떻게 살지? 그러나 마음만은 탈북하겠다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10월이었으니까 저녁 7시니까 푸름푸름했어요. 압록강 해살의 답사수용소 옆에 압록강이라고 실가지가 흘러요. 네. 거기에 세면도구 주머니를 쥐고 세면하러 가는 것처럼 갔다가 브로커의 싸이가 이거 벤치를 가지고 철조망을 이렇게 2개 들어요. 끊어요? 네, 끊어가지고. 그때 국경경비대는 감시 카메라를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나요. 네, 이젠 다 짠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때까지 마음이 사실 전 났어요. 그런데 압록강에 다리를 턱 여니까 물이 이렇게 허벅지에 절반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압록강을 정신없이 이렇게 건넜는데 브로커가 50m를 뛰라는 거예요. 뛰라.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리라가 모래주머니를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희 심정이는 다리에 철덩어리 2개가 딱 매달린 것 같아요. 추운데 긴장까지 하면 발 안 떨어져. 저는 막 건너기 전에 막 무서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진짜 안 무섭더라고요. 역시. 강해진 거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가고 하니까 뭐 뒤로 물러설 길은 없으니까 무조건 앞으로만 가야 하니까 안 무섭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탁 건넜어요? 네. 힘든 게 어디였어요? 라스 산인데 막 경사가 막 진짜 조그만 엎드려 코달 정도. 진짜? 급하고. 또 전날에 비가 왔대가지고 막 질척질척 미끌고. 근데 또 들킨다고 전지도 먹히게 했어요. 게다가 또 음식이 맞지 않는다고 또 저희들한테 막 6kg 내지 한 10kg만한 물이랑 음식이랑 지어줬는데 그걸 들고 그 가파라서 얼어자니 너무. 지연이도 메고? 네. 그 산을 넘었을 때 아마 여기 있은 분들도 아마 라오스 산이 어떤 건지 알 거예요. 맞아. 단천이라는 건 갖다나 벌이어서 산을 잘 모르는 저희들이 그 산을 넘자니까
평시 조금 좀 북한에서도 좀 아팠지만 그때 엄청 고생해가서 혈압이 쩍쩍 올라가가지고. 저는 진짜 산후 정말 잘 탄다고 내가 장담하는 여자라고. 산에도 살았고. 그래서 정말 언니가 쬐꼬만 산을 3개 넘는다 하기 때문에 그까짓 거 하고서 탔는데 저는 정말 제 일생에 한국의 한라산이 제일 높다죠. 전 거기 뛰어가다시피 그 정상 끝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라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라오산은 길도 없고 맨 참대 숲이 밤나무 산에서 일단 내리는데 경사박이는 그래도 힘들게 숨차 올라오겠는데 내리막은 썰매 탄 것 같습니다. 다 느껴. 저는 썰매 타고 막 뒹굴다가 나무 턱 집으면 가시나무 집어서 이 옷인데 다 피연게 이렇게 왔습니다. 매일 비가 오니까 미끄럽고 진흙이 돼 있으니까. 그건 길이 아니고 산으로도 난 세상 그렇게 높은 산은 전 못 가봤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아열대산이거든요, 라오스산이. 그렇지. 근데 밤에 가야 돼요. 브로커가 정확하게 한 몇 마디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빨리빨리 조용조용. 그 말만 반복해요. 빨리빨리 가라 그러고 조용조용 가라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산은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돌도 있고 발을 딱 디두면 이렇게 발이 탁 붙잖아요. 근데 이건 쫙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4발 걷기 해야 돼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손톱 이런 데 다 상하고 걷다 보는데 애기가 막 울어요. 그래서 보면 고머리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엄청 커요. 발가락 사이를 뚫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머리가. 땡기잖아요. 고무줄처럼 쭉 늘어나요. 그러다가 내려갈 때는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셨는데 썰매 타듯이 미끄러져서 내려가야지 앞으로 뻗치면 그대로 뒹굴러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라오스산은 그 삼국선에서 굉장히 초고난이도예요. 네, 근데 제가 거기서 혈압이 라오스 산을 넘었을 때부터 엄청 혈압이 높아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는 막 쓰러져 가지고 제가 몇 번 쓰러졌고 먹지도 못하고 이러도 못 나고 이러면서 이제는 내가 여기서 죽지 않겠나. 한국을 다 와가지고 이제는 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국약과 함께 대사관으로 연결이 됐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됐어요. 지연이 형 근데 한국에 딱 왔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처음 공항에 딱 내리고 했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막 도착하자마자 막 울고 불고 그렇게 아픈 속에서도 한국에 저를 버리지 않고 데려와 줬으니까 그게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지금 학교는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어요? 이제 고등학교 됐어요. 이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애가 중학교는 6달 다니고 졸업증을 탔어요. 근데 북한에서 한 2, 3년을 공부 못했잖아요. 그렇지. 또 돌아다니다가 2년, 또 탈북하느라고 1년, 3년을 공부 못했는데 일반 학교, 중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방학이어서 그런지 너무나 볼거리가 많아서 그런지 좀 혼에 좀 빠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애가 워낙 전성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니까 저는 애를 믿고 잔소리는 안 해요. 이제 막 잘할 거라고 믿고요. 좋은 엄마다. 그래요. 엄마 잔소리 안 하세요? 평상시에 막 하루 종일 잔소리하는 거. 하루 종일 잔소리하는 거. 아유, 어머니 또 방송이라고. 여기 왜 앉았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두 모녀가 7년 만에 만나게 된 계기가 사위 때문이라고. 예. 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전 사실은 딸이 시집간 건 모르고 왔으니까. 그래서 친한 남자 있다 하는 소리만 들었는데 후에 지나간 소리 뚝 들어보니까 자기는 결혼식 하겠다는 그 돈을 가지고 저하고 아들을 데리고 왔다란 말입니다. 그 힘들게 주야간에 일했다는 게 말입니다. 친구들도 지금도 말합니다. 사이 친구가. 진짜 정원이는 밤낮 그저 돈을 벌어가지고 장모님 데려오겠다 결혼식 하겠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난 그 소리에 너무 가슴이 뭉클해서요. 이거 내가 사실 얼굴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를. 그런데 아무리 자기 색이 걷기로서니 얼굴도 모르는 그 장모를 위해서 그 돈을 뭉퉁 쓴다게 그래서 진짜 뭉클했댔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제가 일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좀 주야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니까 늦게 들어오면 계속 자거든요. 꿈을 꾸는지 눈물 흘리면서 엄마 하면 찾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연락시켜준 거예요. 제가
브로커를 몇 명 해서 엄마 좀 찾아달라. 중국에서 못 찾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으니까 전화통화 돼가지고 좀 찾아주세요 했는데 그분들이 엄마가 산에서 사신다고 하니까 안 올라가시고 돈만 받고서 다 거절하더라고요. 올라갔는데 뭐 안 계신다. 친구들하고 물어보면 엄마가 뭐 잡혀갔다 죽었다 하니까 저는 포기했거든요. 그냥 나만 여기서 살자 했는데 신랑이 내가 밤에 잘 때 계속 엄마 생각나서 계속 눈물 흘리고 우니까 마음이 안쓰러워가지고 나중에 엄마 중국에 딱 넘겨오고 나한테 전화통화 시키더라고요. 엄마 만났다고. 이벤트네 완전. 네. 진짜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거. 와. 대단하네.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있는 거 다 털어서 이제 장모님을 모시고 왔는데 그때 만났을 때 그 어머님의 첫인상이 어땠어요? 우리 장모님 첫 번은 너무 늙으셨고요. 이가 다 나가셔가지고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내가 참 좋은 데 있었구나. 무서워서 내 도리를 다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훈 씨, 이거 너무 부럽지 않아요? 너무 감동적이고 혹시나 저라면 저렇게 했었을까 몇 번이고 지금 되뇌는데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정훈 씨는 그럼 혹시 그 장모님이 나오시는 이만갑을 이렇게 다 보셨나요? 아니요, 장모님 나오는 장면만 봐요. 네. 그래서 어머님 그 장모님 화면으로 보면 어때요, 기분이? 기분이 좋습니다. 잠깐만 나가는 거 사실은 사이즈 좋아야 한단 말입니다. 제가 여기 나가는 거. 우리 아들하고 둘이 제일 반대했단 말입니다. 이게 제가 하도 전 나가니까 이게 촬영할 때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를 데려다 주고. 아이고. 차에다. 요즘엔 좀 바쁘니까 뭐 데려다 주는데 나를 차에다 실어 안 준 날에는 전화 하루에 서너 번도 옵니다. 이런 가장에 그래요? 문자 오던가. 장모님 식사를 하셨어요? 아이고. 무사해요? 촬영은 잘해요? 무사해요. 아우 무사해요? 복잡할 정도 아이라고 잔소리 많다만. 진짜 사이도 남이 자식이란데 난 아직 남이 자식이란 생각 요만큼 해본 적 없습니다. 아직도 난 지금 이 방송이니까 사이라지 난 사이라고 말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어쩌면 생명의 은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네네. 그나 이름 딱 부릅니다. 뭐라고 저구나. 불러요? 아들 같다 말입니다. 아들보다 애칭이 있으시잖아요. 애칭은 꼴꼴이. 꼴꼴이요? 항상 꼴꼴이. 근데 짐승들 중에 돼지 새끼가 제일 곱단 말입니다. 그 꼴꼴이다. 그러니까 나는 사이가 너무 곱아서 항상 야 꼴꼴이. 그래서 버릇이란 말입니다. 그게 사이란 말하기 싫습니다. 멀어지는 것 같아서요. 너무 귀해요? 네. 안니 씨가 그 제일 첫 출연 때 그래서 너 결혼했냐거나 결혼했다 그러는 거예요. 남자 같이 이렇게 산다 그래서 어머 그래. 근데 그 자기 남편 얘기를 하니까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진짜 자기는 한국에 오기를 너무 잘했다. 왜 하니까 내 남편을 만난 게 진짜 한국에 왔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 왔기 때문에 우리 남편을 만날 수가 있었다면서 어떤 남자한테 했거나 정말 괜찮아요 하면서 눈가가 촉촉해진데 너무 보고 싶었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진짜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진짜 안니가 눈가가 촉촉해질 만큼 자랑할 만한 남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맞아요. 근데 안니 씨가 정말 이미지도 좋고 착하고 그래서 저도 사실 초반에 사촌 오빠 소개시켜 주려고 남자친구 있냐고 그랬는데 결혼했다고 해서 사실 속상했거든요. 근데 오늘 서로 이를 꽉 물었어요. 결국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언니 사촌 오빠를 지금 몇 명을 지금 건너가요. 아무튼 저는 안니 씨가 정말 부럽네요. 예, 정말 너무너무 좋은 남편을 둔 것 같아요. 세송juk 씨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토니아 씨가 내주실 거죠? 네. 장모님이 사위에게 가장 고마웠을 때는 언제인지. 우리 토니 씨는 장모님한테 가장 고마웠을 때가 언제? 슬프네요. 왜? 슬픕니다. 미래 장모님이 이럴 때 고마울 것 같은 거. 그럴 때 진짜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걱정하지 말게. 뭐 이런 이제 좀 이렇게 위안을 주셨을 때 저는 너무 기쁘지 않을까. 정훈 씨 이제 판 들어주시고 정답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장모님 사랑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반지. 장모님 사랑합니다. 자, 반지요. 자, 과연 정답이 맞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토니 씨. 자, 장모님이 사위에게 가장 고마웠을 때는 언제인지 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우와. 반지 선물.
손흥민 씨, 네. 손 한번 보여주시죠. 와 진짜 크다. 자, 그 반지 어떤 반지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생일을 셌는데 제가 한국 가서 세는 첫 생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생일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썼단 말입니다, 솔직히. 또 한국은 어떤지 북한 여자들은 원래 또 엄마들이 자기 생일을 센다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자식들이 세주고 남편들이 세주면 이 생일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나는 생일 생각하는데 싸이가 하루 툭 들었는데 장모님 이 생일 선물입니다. 생일날 아침에 이거 지금 이거 톡 꺼내놓는단 말입니다. 북한에는 이거 남편들이던가 애인이 이거 반지를 주지 자식들이 반지를 주는 건 좀 드뭅니다, 솔직히. 근데는 반지를 주는데 너무 희귀한 겁니다. 그래, 야 이거 얼마짜리니까 50만 원이야. 야, 내 손가락 이거 50만 원을 당하냐? 내 못 낀다. 니 왜 이거 싸니까 장모님 생일날에 뜻있게 뭘 하자니까 내가 생각해서 내가 직접 고른 건데 장모님 한번 깨보십시오 하면서 턱 주는데 글쎄 얼마나 마음이 내 남편인데 받아보곤 진짜 이 가락지가 야 진짜 우리 사인돼서 받아보는구나 왜 가슴이 진짜 짠하답니다. 너가 나를 이까지 데려온 것만 해도 진짜 내한테는 정말 많이 큰 복이고 정말 완전 운이 나 같은데 나를 가락지까지 이렇게 해주는구나 하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날 솔직히 그래 가락지 받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와. 몇 주 전부터 아침에 와가지고 그러지 않던 분인데 갑자기 막 이러면서 되게 티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이랑 저랑 못 보던 반지 끼셨네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딱 자리를 틀고 앉으셔가지고 우리 사이가 사주셨던 계속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세요? 비싸다고 하면서. 뭐 속이 뭐라고요? 자꾸 비싸다고 하면서 그래 내가 이따가 거기 대체 얼마 비쌀까? 야 완전 비싸다 이러면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있다가 거기 엄마 다이아 반지 하니까 모르는데 아무튼 비싸다 이러면서 자꾸 이러더라고요. 사이한테 좀 물어볼게요. 네. 왜 무슨 마음에 준비했어요? 제가 장모님 만나러 국정원에 제일 처음을 갔을 때 손에 북한에서 끼던 반지, 구리 같은 반지를 꼈더라고요. 세심하다.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우, 진짜 구리 반지 같은 거. 네. 어쩌면 안 커 보일 수도 있지만 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 저 장모님이랑 그 또 처남 데리고 오느라고 돈이 없는 상황에서 꼭 50만 원을 들여서 샀다는 건 정말 몇백만 원, 거의 1000만 원의 가치라고 해도 진짜 가온이 아닌 것 같아요. 또 편찮으실 때도 사이가 도와줬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나원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4시간 반 수술 받았다니까 대수술 받다시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바빠놓으니까 딸이 있으니까 전화했는데 사이가 퇴근하는 시간에 새벽 2시 됐단 말입니다. 그 인천에서 안성까지 왔단 말이에요. 안성병원에 제가 입원했는데 하나원에서. 그러니까 그까지 왔는데 그래서 새벽 2시부터 거기서 쪽잠 자며 제가 그때는 이거 다 여기다 뭘 잔뜩 달고 있었으니까 화장실도 못 갔단 말이에요. 그거 부축에서는 우리 언니는 힘드니까 누워있는데 자기가 나를 장모님 일어나셔. 부축에서 화장실까지 데려다주고 직회단 또 데려드려고. 그래서 그 섭외는 제 또 갈 때고요. 그래서 야 이거 처음에는 정말 니 진짜 괜찮은 아구나. 내 나가서 내 진짜 너를 정말 내 커야 되겠다. 너무 나를 잘해준 거다. 딸을 위해서도 또 잘해주고 밤에 또 새벽 2시, 3시면 또 무조건 병원에 온단 말이에요. 아유, 정훈 씨는 장모바라기 같아. 완전 어쩜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딸 입장에서, 안니 씨의 입장에서 사위가 엄마한테 해주는 게 어느 정도 잘해주는 거예요, 지금? 주는 거는 잘해줬는데 그건 말도 못하겠어요. 쓰레기 버릴라 감매 하고는 1~2시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집이 지금 그 앞이잖아요. 안 들어와가지고 너무 안 들어가지고 갈 데는 없는데 그냥 엄마 집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거기 우리 자기 있으면 빨리 보내세요. 없다. 이제 금방 갔다. 거기 가서 놀았던 거예요? 네, 쓰레기 버리려면 가면 장모님 집 간단 말이에요. 저 지금 문득 드는 걱정이 있어요. 설날 다음 날 굉장히 많은 부부가 싸움을 하거든요. 그러게. 그런데 이 방송을 보면서 이거 사위들 정말 힘들어. 걱정되네요. 예. 이야,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춥고 어두운 압제의 땅 북한을 탈출한 김만철 씨 일가족 11명이 마침내 서울에 도착해 자유를 찾았습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 그래서 사람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자유의 나라에 살고 싶다는 소망을 안고 참조국에 안긴 동포들입니다. 시민들은 차 가까이 다가와 죽음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이들의 용기에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많이 신었는데. 야, 정말 난리였네. 그리고 어이구, 뭐 어디 가지를 못하네. 김만철 씨의 북한판 쇼생크 탈북입니다. 예, 탈북을 위한 준비 3단계. 3단계. 바로 50톤급 배를 구하라. 이건 50톤 어렵다. 엄청 큰데? 이건 좀 큰데? 너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아내한테 한 말은 있어요. 내가 처가 식구들까지 다 데려갈게. 그러니까 5남매의 장모님의 처갓집 식구들이 다 데리고 11명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배밖에 없어요. 배밖에. 그런데 평생 바다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배를 어떻게 구하는지도 몰랐고 배를 어떻게 운전하는지도 모르고 바닷길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완전 문외한 사람이에요. 바다에 대해서 진짜 일단 먼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회를 보던 찰나에 배에서 선원들을 진료하는 군의관 자리가 하나가 딱 빈거예요. 그래요. 김만철 씨가 이거다. 대박이다. 내가 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다 라고 군의관을 자처합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은 명함도 못 내밀는 것이 뭐냐면 철저히 대비라는 것이 처남이 있잖아요. 큰 처남, 작은 처남. 작은 처남을 수산대학의 기관 학과에 보내요. 엄청난. 얼마나 큰 빅픽처야. 대장정이네. 이거한테 좀 손 봐야 되고. 이런 긴 계획을 짰다니까. 그래요. 진짜. 대박이다. 11명이 탈 배 어떻게 구할까요? 50톤. 그 다음 단계 이제 필요한 게 바로 뭐예요? 배를 구하는 거잖아요. 어디서 구하냐고 이걸. 그러니까 조업을 하는 그 목선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 이 사람의 눈에 딱 띈 게 러시아제 50톤짜리 군함. 와. 마침 그게 이제 평소에 단속선 근무를 나갈 때 사용하던 배인데 이걸 이제 탈출에 이용하기도 하는 거죠. 대망의 디데이. 오늘의 시크릿 코드 1987년 1월 15일. 무려 10년 동안이나 이렇게. 아, 드디어. 아우. 계획적으로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 11명의 탈북. 그 최초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요. 아직까지 가족들은 이걸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아는 거는 아내와 말 조금 잘 듣는 처남 정도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고 있어요.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연기 대상감의 연기력이 동반이 됩니다. 자, 어떻게 소개했냐면은 저기 오늘 저녁에 우리 등대섬에 가서 저기 식량 좀 가져오자고. 그래가지고 일단 다 타요. 아무것도 모른 채. 밤 12시 30분. 레이더 기지 등등등에 있는 보초들은 이제 한 잔 드시고 자는 상태죠. 이때 정진항에서는 소리가 들립니다. 출발합니다. 시동이 지금 걸었잖아요. 곧 김만철 씨 일가에게 탈북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과 고비가 찾아옵니다. 큰 처남이 변수였던 거예요. 자, 보세요. 등대섬에 식량 구하러 가자. 그런데 왜 장모님의 처제까지 다 태웠을까? 손이 있어야 되니까, 손이 많아야 되니까 식량을 가져오려면 그렇게 해서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큰 처남이 긴가민가하고 탄 거예요. 근데 배가 등대섬을 간다는데 10시간을 가네? 아이고야. 근데 10시간쯤 갔는데 나와야 하는 등대섬은 안 나오고 시커먼 망망대. 그러니까 여기서 큰 처남이 아니 그 매형 여기 등대섬이 어디에 있음에?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북조선 잊어버리라고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그때 큰 처남뿐만 아니라 이 계획을 모르고 있었던 그 배에 탔던 일가족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이제서야 우리가 북조선을 탈출했구나. 같이 타면 이거 우리 죽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할머니, 그 제일 큰 어르신도 그때 하신 거예요? 그때 하신 거죠. 애들까지 태웠으니. 근데 의지도 없고 의지도 큰 처남을 시작으로 이제 알려주잖아요. 할 수 없이 우리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간다. 라고 알려주는데 큰 처남은 뭐 막문해 가죠. 배 돌리라. 무조건 돌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돌아가면 가족이 다 죽는 걸 우리 알잖아요, 다. 김만철 씨 당연히 알았고. 김만철 씨는 끝까지 따뜻한 나라로 방향을 그냥 몰고 갑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순조롭게 항해를 하나 싶더니 김만철 씨의 10년 계획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청진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동해바다를 멀리 돌아서 일본을 바깥으로 돌아서 빠져나온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거기까지 갔어? 그런데 일본과 부산 사이에서 큰 고비가 찾아옵니다. 왜요?
역대 큰 파도와 폭풍을 맞는 거예요. 엔진 2개를 전속력으로 돌려도 배가 계속 제자리인 거예요. 나가면 파도와 풍랑이 뒤로 밀고 나가면 뒤로 밀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관 하나 그러니까 엔진 하나가 여기서 어머나. 꺼져버려요. 최악이다. 이 상황을 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 나머지 엔진 전선력으로 돌려라. 돌려고 있는데 딱 보니까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열나죠. 당연히 열이 나죠. 그래서 이제 김만철 씨가 그 이제 둘째 차남이죠. 차남 보고 지금 빨리 해수 펌프 돌리라고 해수 펌프 돌려서 그 온도 낮추라고. 둘째 차남도 이제 배에 대해서 좀 알지만 자기한테 익숙했던 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수 펌프를 연다는 것이 식수 펌프를 열어요. 그렇게 표류를 5일 동안을 해요. 와, 5일 동안. 그러다가 딱 보니까 저기 육지 하나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엔진이 하나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엔진을 돌려가지고 쭉쭉쭉쭉쭉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 이제 부두가 보이고 부두에 이제 정박해 있는 선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배에 누군가 탈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말을 거는 거죠. 저희 그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기 타고 있던 사내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뭐라고? 기타 조센노 갖다 됐을까? 일본으로 갔구나. 북조선 일본이었던 겁니다, 거기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따뜻한 나라 자유의 땅을 향한 청진호의 출항은 지난 15일 새벽 1시였습니다. 청진호는 일본 순시선의 애인데 어제 낮 12시 수루항으로 옮겨짐으로써 155시간의 길고 험한 자유의 항해를 끝냈습니다. 와. 엄청 크다. 진짜 큰 배네요. 크다. 오늘도 수루과 일본의 도쿄 그리고 서울의 KBS를 삼각으로 연결해서 이 사건 속보를 자세히 보도해드립니다. 그리고 제 바로 밑에는 문제의 청진호가 지금 현재 정박 중에 있습니다. 청진호는 모두 4척의 호위함에 쌓여 있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 저걸 이야. 요겁니다. 청진. 와, 미쳤네. 큰 천하. 끝까지 반대하자. 말 안 듣는 분. 이 삼국이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는 전장에서 삐끗하면 김만철 일가는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는 곳으로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 이게 가장 큰 고비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이 한국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점 아닌가요? 맞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였던 때였습니다. 서울대에 과대를 하고 있었던 박종철 군을 지하실에서 물고문하고 전기고문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아니 우리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책상을 탁 치니까 얘가 억 하고 죽었다. 이 발표를 아무리 그때 80년대지만 대한민국 누가 믿겠습니까? 이건 대한민국 정부가 무고한 대학생을 죽이고 그 죽음을 덮어 씌우려고 어설프게 행동해서 대한민국의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던 그때의 북한에서 11명이 따뜻한 남쪽 나라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일본 앞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입장에서는 이슈로 덮기 위해서라도 김만철 11명 일가를 반드시 대한민국으로 데려와야 하는 정권의 명운을 건 사업이 돼버린 거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동아줄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상치 못한 이 두 사람을 보냅니다. 김만철 씨한테 이 두 사람을 보냈는데 이 두 사람이 바로 이 비행기 기순 이웅평 대위하고 중공제 미그-19 전투기를 몰고 귀순한 전 북한군의 공군 대위 이웅평 씨는 난파 간첩 김신조. 지금은 자유인이 된 김신조 씨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공산주의를 쳐부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와. 그 김신조? 설득시키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제 보낸 거죠. 네. 설득시켜라. 이 양반들이 지금 대한민국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당신들이 가서 좀 어떻게 해봐라. 김신조 씨는 김만철 씨와 총진, 한 고향, 한 동네. 이분이 딱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철이 형 아니요. 내 신조요, 신조. 정미소집 아들. 대박. 정미소집 아들. 본 적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가시니까 김만철 씨가 신조 이렇게 됐어요. 아는 사이에. 이런 상황에서 이웅평 씨를 딱 소개하는 거죠. 그것도 비행기 타고 온 이웅평. 드라마.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가짜일까 아닐까 얼마나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같은 동네. 정미소집 아들. 정미소집 아들. 근데 이게 두 사람이 같다고 해서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렇지. 김신조 씨가 자 이제 한국으로 갑시다. 네네. 다 가족 데리고 한국으로 갑시다. 우리 한국 잘 살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안 믿어요. 내가 지금 딸린 가족 10명이나 되는데 그 거지 같은 나라 가서 어떻게 살라는 거냐. 엄청 힘들 거 아니냐. 못한다.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을. 또 그 와중에 첫 번째 처남은 그 상황에도 여전히 단식 투쟁을 하면서 날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애 안에서 본인의 침대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근데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분의 입장으로서. 바다에 띄어내지 않은 거 어디야. 어떻게 보면 약간 총체적인 난국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요. 일본 입장에서 이 상황에서 국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국 한국 측에 은밀한 제의를 하게 이릅니다. 맞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티나게 대한민국을 보내겠다라고 하면은 이거 두고두고 북한이 골칫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대한민국으로 보내진 못하겠고 일본 나름의 국리 끝에 뭔가 묘한을 떠올린 건데 몇 월 몇 시에 이 김만철 일가의 배를 공해상으로 추방시킬 거다. 불법 입국 배로 강제 추방시킬 거다. 딱 그 정보만 알려줘요. 추방 예고. 우리가 언제 이렇게 공해상으로 김만철 배를 딱 놔줄 테니까 자연스럽게 부산 앞바다로 유도해서 데려오면 되지 않겠느냐. 니들이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라고 사실은 한국과 일본 간에 굉장히 지금 물밑으로 중대한 작전을 짠 거죠. 우리 정부는 그렇게 통보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공해상에서 이들을 받을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에서 계획을 틀어버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만철 씨가 타고 온 그 배가 지금 이게 뭐 아무리 수리를 해도 항해가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설마 인도네시아로? 너무 낡아가지고 이게 운항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좀 석연치가 않죠. 그러니까 북한도 아마 일본 정부에다 압력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뭐였냐면은 일본인 선장에 북한이 억류돼 있었거든요. 너희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풀어줄 수 있어. 아마 이렇게 압력을 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까 정권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든 대안을 생각해내야만 합니다. 일본 정부의 외교적인 입맛도 맞춰주면서 북한 몰래 우리나라로 빼돌릴 수 있는 제3의 방법을 우리 외교 당국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꺼낸 카드가 바로 대만 카드. 대만 카드? 대만 카드. 김만철 일가도 제3국을 원하고 일본도 배가 고장났다는 핑계를 대는데 뭔가 속사정이 복잡해 보이고 하니 대만으로만 보내두고 사안이 잠잠해질 때까지 대만 정부가 보호만 해주고 가만히만 있으면 그 뒤에 얼마든지 뒤로 우리가 빼올 수 있다. 이런 작전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자유중국, 그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초이스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유중국이 수교를 맺고 있었던 나라가 총 30개 국가밖에 안 돼요.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국가다운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 국가의 요구를 거절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가지고 대만도 오케이 하고 그래 보내라 허가해줍니다. 대만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조건으로 대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큰 처남의 문제죠. 헬기 타고 가는데 헬기 안에서도 야 이거 우리 가족들 다 태워서 외딴 데 가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매. 뭐 이러면 난리 펴요. 의심을 계속. 큰 처남. 헬기를 탔으니까 가족은 할 수 없이 대만에 가고 본인의 의사 상관없이 내려서 안가에 들어가요. 안가에 들어가는 여태 또 이제 2명의 인간들이 나타납니다. 김신조. 다시가 대만으로 가는구나 또. 설득을 합니다. 남선 빌딩도 높고 모르는 것도 많고.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말을 재미나게 하는지 이제 김만철 씨가 자다가 눈 떠보니까 이 사람들 주변에 가족이 동그랗게 모여있는 거예요. 듣느라고. 소를 푸는구나. 완전히 쫙 듣는데 문제는 그 문제 큰 처남도 야 이거 뭐야 하고 귀를 듣고 있었대요. 큰 처남 같은 경우에 이제 이용평 대령에게 이런 말 했대요. 남조선을 가서 잘 산다고 하는데 잘 산다는 증거 보여달라고. 큰 처남이? 큰 처남이. 그랬더니 주머니 속에 뭔가 꺼냅니다. 짜잔! 차키. 차키 두 개를 딱 보여줘요. 그래. 나 남조선에서 차가 2대야. 이거는 임팩트가 있지. 이게 있어요. 차가 2대야. 이 말에 가장 감명을 받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첫째 처남. 첫째 처남. 차가 있다고?
실제로 잡아도 내 아내가. 실제로 그래서 김만철 씨가 자고 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처남한테 넌지시 물어봅니다. 남유선으로 갈 거니? 라고 했더니 처남의 대답이 조금 뜸을 들이다가 뭐 괜찮겠지. 그러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역전이 돼요. 너무 아쉽다. 오히려 김만철 씨는 아직도 남한행에 결정하지 못한 상태예요. 오히려 그랬더니 이제 처남이 이제 김만철 씨를 막 설득을 하는데 남부선으로 하자고. 거기 차키가 두 개야. 차키가 두 대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김만철 씨도 설득을 당합니다.